자, 교재 보시면은 그 실기책인데 이게 타사 대비 3분의 1 정도는 얇아요. 굉장히 얇게 그 좀 부담 없게 만든 그런 교재고요. 요거 하나만 보면은 필답형 60점 중에서 55점 가능해요. 이 안에 거의 다 나올 건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쌍팔년도 문제가 가끔 나와요. 쌍팔년도 문제.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수록하기에는 쓸데없이 공부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봤을 때 교재에 없는 문제가 한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 한두 문제를 위해서 이만큼을 더 공부하는 것보단 그거를 버리는 게 더 낫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알겠죠? 요거만 잘 소화를 하시면 되고, 이 캐릭터를 보고 이게 누구냐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도대체 누구냐, 그래요. 제가 디자인 팀에다가 머리숱 많게, 눈 좀 크게, 요청했어요. 그래요. 제 컴플렉스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제 눈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날카롭잖아요. 전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업하면서. 자, 교재 쭉 넘겨보시면은 머릿말 한번 읽어보시고, 머릿말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그리고 출제 기준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저자 소개 넘어서 이제 출제 기준 나와 있을 건데,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출제 기준은 원래 5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출제 기준이 그 갱신 바로 전 출제 기준과 많이 바뀌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면밀한 수험생들은 출제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 이거 예전처럼 공부해도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출제 기준이 완전히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저만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건데,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일반 학원 강사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을 건데, 그 직업학교에 있다 보니까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밀고 있는 게 있어요. NCS라고. 그 NCS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실질적으로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리고 자격증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실제 실무하는 거, 요거 세 개가 동떨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학교에서 배우는 거 가지고 자격증 못 따고, 그리고 자격증 따기 위해서 공부한 거 가지고 실무에 못 써먹고, 그리고 실무가 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거야. 다시 그 OJT 같은 걸 통해서 실무 능력을 또 배양을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 세 개가 따로 놀다 보니까 국가적 낭비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거를 삼위일체를 시키겠다. 삼위일체? 오늘 이상한데? 요것을, 그러니까 자격증과 교육과 실무를 일체화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만들고 있는 게 국가 직무 능력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수질 관리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돼 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돼.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격증의 출제 기준도 그 NCS 표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수록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먼 미래에는 뭐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는 출제 기준이 바뀔 수가 있겠지. 근데 지금부터 10년간은 과도기야. 조금씩 바꿔갈 수 있는 것이지 완전히 뒤집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조금씩 바꿔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필요에 따라서 계속 그 업데이트를 할 거야. 근데 그 조금씩 바꿔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여러분들은 10년 후에 자격증 딸 게 아니니까. 언제 딸 거예요? 지금 딸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따는 거니까는 그 출제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 신경 쓰는 건 나만 신경 쓰면 돼. 내가 신경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을 할 테니까는 그냥 닥치고 쫓아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 출제 기준 보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차례를 한번 볼게요. 차례 보시면은 파트 1 수질오염 개론, 파트 2 수질오염 방지 기술, 파트 3 상하수도 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차에서 배웠던 공정시험 기준과 법규가 빠졌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시험 기준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공정시험 기준 나오는 거는 개론 속에 제가 포함시켰어요. 알겠죠? 개론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는 공정시험 기준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고, 방지 기술이
포인트에 하여튼 방지 기술에서 60에서 70%, 나머지 30에서 40%는 개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상하수도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상하수도에서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상하수도는 1차에서는 기사만 보지 않습니까? 2차에서는 산업기사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면서 요건 기사만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산업기사 대비하는 분들은 빼도 상관은 없어요. 기사만 하세요, 이런 부분은. 자, 먼저 개론 보시면은 챕터 1-1에 공학계산의 기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Q는 AV, V는 QT, V는 AH, V는 L 곱하기 W 곱하기 H, 뭐 이런 것들 공학계산의 기초로 수록해 놓은 거야. 제가 많이 고민스러운 게 1차를 저와 함께 공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2차 때 처음 만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1차부터 나랑 같이 공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야 되나? 이게 고민스러워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게 맞죠. 왜 그러겠어요? 인터넷 강의 보는 사람들 중에서 2차 때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1차 때 저와 함께 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겠지만은 그들도 똑같거든요. 시험장에서 나오는 순간 머릿속이 완벽하게 포맷됐거든요. 그죠? 예, 그 포맷된 것을 재부팅하기 위해서는 공학계산의 기초 파트를 수록한 거야. 그러니까 1차 때 다 배웠던 내용인데 한 번 더 재부팅하자. 그게 공학계산의 기초 챕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절의 수질오염 지표, 요거 뭘까요? BOD, 그렇지, BOD. BOD와 쌍벽을 이루는 게 COD. 근데 BOD도 COD도 유기물량을 정량하는 지표지. 근데 유기물 직접 정량이 아니라 간접 정량이잖아. 그러면 이제 유기물 직접 정량은 앞으로 뭘로 바뀐다? TOC. 그런 애들이 유기물에 대한 지표고, 그 다음에 부유물질, 경도, 산도, 알칼리도, 이론적 산소 요구량,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수질오염 지표야. 기억나죠? 그 다음에 수자원 관리에서는 BOD 관련 수질 관리, BOD 잔존식과 BOD 소비식, 그리고 그 BOD 공식에서 사용하는 탈산소 개수 K에 대한 온도 보정, RNU 수식. 그 다음에 DO 관련 수질 관리로는 스트리터 펠퍼스 모델, 스트리터 펠퍼스 모델에 의해서 나오는 DT 공식. DT 공식 기억나십니까? 용존산소 부족 농도 계산하는 공식. 그리고 임계 시간 구하는 TC 공식, 임계 부족량 DC 공식. 그리고 호소수의 수질 관리에서는 성층 현상, 전도 현상, 부역량화, 해역에서는 적조. 기억나죠? 그런 것들이 1차에서 동일하게 2차에서도 출제가 돼요. 그럼 2차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1차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적조 발생 요인이 아닌 걸 골라라. 적조 발생 요인이 아닌 걸 골라라 뭐지? 영양염이 많을 때, 염분은 적을 때, 수온이 높을 때, 일사량이 많을 때, 연직 안정도가 높을 때, 이럴 때 적조 발생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 중에 틀리는 걸 골라야 되는 게 2차였었잖아. 2차에서는 쓰시오. 적조 발생 요인을 3가지 써라.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지? 그런 것들이라고 똑같이 나오는, 1차에서 똑같이 나오는 게 2차 시험인데, 다만 고르는 게 아니라 쓰는 그런 차이점일 뿐이야. 자, 그 다음에 개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4절, 반응 시스템과 물질 수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개론에서는 거의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 반응 시스템, 이 반응 시스템이라는 건 화학 반응 속도를 얘기하는 거거든. 화학 반응 속도, 몇 차 반응이 있어요? 1차 반응, 2차 반응, 0차 반응, 0.5차 반응,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 1차 반응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우리는 닥치고 뭐라고 시작하면 돼?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 요걸 이용하는 게 2차에서도 무지하게 나와. 근데 1차에서는 그게 끝이지만 2차에서는 그 식을 유도하시오. 기본식으로부터 그 최종식을 유도하는 과정. 그리고 그래프. 그 1차 반응 그래프, 2차 반응 그래프, 0차 반응 그래프. 이 그래프가 몇 차 반응이냐? 그 반응 차수를 유도하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1차에서 배웠던 거 똑같습니다. 다만 조금만 더 나갈 뿐이야. 조금만 더.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는 부분이 있고 생략하는 부분이 있는데 생략하는 게 훨씬 많아. 그래서 2차는
1차를 제대로 공부해 놓은 분들은 훨씬 더 수월합니다. 반응 시스템이라는 거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질 수지를 따지려면 반응조의 종류가 있었잖아. 고여있는 회분식 반응조와 연속 흐름식 반응조. 근데 연속 흐르는 것 중에서도 뒤집히는 애들이 있었고 뒤집히지 않는 애들이 있었지. 그래서 완전 혼합형과 관형 흐름조가 있었잖아요. 그 완전 혼합형 반응조의 물질 수지, 관형 흐름조의 물질 수지 이게 달랐었잖아. 똑같아. 완전 혼합 반응조는 1차 반응 수반되는 정상 상태 공정, 희석, 그리고 2차 반응, 그리고 농도가 있는 희석, 그리고 반응이 있는 희석, 뭐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는 거야, 2차 시험에서는. 2차 시험에서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고요. 그런 물질 수지와 관련된 문제가 100% 한 문제 나온다고 보셔야 돼. 다양한 유형으로. 그러니까 그 물질 수지 문제는 산업기사에서는 1차 반응 수반되는 정상 상태 공정과 희석, 요거 둘 중에 하나만 나와. 근데 기사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그것들을 다루는 게 물질 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론이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많이 까먹었을 테니까 개론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넘기셔가지고 1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지로염 개론, 공학계산의 기초. 자, 이거는 단독 문제가 아니야. 단독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풀이의 아주 기본적인 중간 과정일 뿐이에요. 유속의 원칙적인 정의가 뭐예요? 유속의 원칙적인 정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 시간당 이동하는 거리. 시간당 이동하는 거리. 그래서 유속은 T분의 L. 자, 요거는 단독 문제로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겠지? 문제풀이의 중간 과정이야. 필요한 과정. 얘를 L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거리는 유속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고, 시간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시간은 유속분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시간은 유속분의 거리로 정리되는 게 대표적으로 어디에 필요하냐? 하천이 흐를 때 초기 DO, 초기 BOD가 얼마였었다. 40km 유하한 아래 지점의 용존산소 부족 농도는 얼마냐? 이런 거. 그럼 우리는 일로 흘러가는 유속을 알고 일로 흘러가는 거리를 알면은 우리는 유하 시간을 찾을 수가 있잖아. 그 유하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DT 공식에 대입하면은 부족량이 나오는 거잖아. 몸에 잘지? 그럴 때 필요한 게 가장 기본적인 유속은 시간당 이동한 거리. 요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속은 A분의 Q요. 원래 기본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지? Q는 AV. Q는 AV. 유량은 단면에다가 그 수직 통과하는 유속을 곱해주면 유량이 되는 거잖아. 그거를 V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A분의 Q가 되는 거지. 요거는 단독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단독 문제로 나오냐면은 이것도 엄청 쉬운 유형에 해당하는 건데, 어떤 파이프에 직경이 이렇게 컸었어. 여기를 V1이라는 속도로 통과를 했었어. 근데 직경이 이렇게 좁아졌어. 거기를 통과하는 유속은 얼마냐?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야. 이것도 어렵지 않지? 이것도 1차용인데 2차에서도 가끔 나오는 문제 유형. 기본적으로 넓다란 데를 통과하는 유량과 좁다란 데를 통과하는 유량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Q1 equal Q2야. 근데 Q는 AV니까 A1 V1이 A2 V2와 같아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면적은 원형관이고 직경이 D1이니까 4분의 파이 D1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4분의 파이 D1의 제곱 V1 이퀄 4분의 파이 D2의 제곱 V2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때 파이랑 4랑 다 끊기잖아. 그래서 D1, V1, D2 알면은 V2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건 단독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 단독 문제로 나왔을 때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부터 그냥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풀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저자 그리고 채점하는 사람들이 독자, 뭔 말인지 알겠지? 저자는 독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문제가 한 단계만 딱 응용이 되면은 어떤 이런 원통형 수조가 있었다. 근데 여기에 직경 얼마짜리 구멍이 뚫렸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직경이 D1, 여기에 직경이 D2, 일로 빠져나오는 속도가 V2, 일로 내려가는 속도가 V1. 그러면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 수면 강하 속도는? 콜? 이렇게 내려가는 속도는? 그러면 일로 내려가는 유량이나 일로 빠지는 유량이나 유량은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지? 예, 그러면은 D1, D2, V2 있으면 V1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죠? 예, 그런 식으로 단독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풀이 과정의 아주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게 Q는 AV. 이거를 V에 대해서 정리한 게 A분의 Q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도식은 위치 에너지 이퀄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퀄 운동 에너지에서 유도되는 V는 루트 EGH. 설명을 생략할게요. 이 공식 본 적 있으시죠? 얘를 H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H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H는 2지분의 V제곱.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죠, 이게. 얘의 명칭이 뭐지? 손실수두? 속도수두. 얘는 속도수두. 그 속도수두를 이용해야 할 경우가 펌프 소요 동력 같은 거 계산할 때, 이 속도수두가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이 속도수두에다가 개수가 붙이면은 손실수두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뭐 굴곡 손실, 유입 손실, 유출 손실, 그런 손실수두를 계산할 때 얘가 중요한 거지. 자, 근데 요거 말고 V에 대해서 정리한 얘도 가끔 풀이의 중간 과정으로 사용된다. 근데 가끔 중간 과정으로 사용되는데 높이만 있을 때,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고 단순 높이 차이만 있을 때 유속을 구하시오. 그때 사용해야 할 식이 3번 공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유속과 관련된 유도식은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과정은 말씀드린 이런 용도로 계속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유도식 세 가지가 있고요. 경험식, 맨닝의 유속 공식, 케이지의 유속 공식,